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스위치의 포트의 기능에 대한 세팅인데요. 이제 스위치 포트에서 지원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속도죠, 그죠? 속도를 이제 많은 스위치 경우에 딱 고정된 속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GBps를 지원하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1GBps뿐만 아니고 그 밑에 하위 호환을 위해서 100Mbps, 뭐 10Mbps 이런 속도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동작시킬 거냐. 또 이제 그런 속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방식도 과거에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듀플렉스로 동작을 한다고 했어요. 즉 두 개 간에 뭐 호스트와 스위치 또는 스위치와 스위치 또는 허브와 허브 간에 또는 허브와 라우터, 뭐 스위치와 라우터 등등 이렇게 그 장비와 장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한쪽으로만 보낼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풀과 하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뭐 요즘은 사실은 하프 듀플렉스 모드로 동작하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거의라기보다 99.999%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풀 듀플렉스와 하프 듀플렉스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장비의 유형에 따라서 케이블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장비끼리 사용이 될 때는 연결이 될 때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DC와 DT 장비가 즉 예를 들어서 스위치와 호스트가 또는 뭐 라우터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을 쓴다. 왜냐하면 이제 핀 매핑이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케이블링을 달리 해준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장비에서 그러한 매핑을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죠.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스위치의 포트에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간단한 것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 가면 또 2학년, 3학년에 2학년 2학기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와 3학년에 가면 이제 스위치의 그 포트에서 해줄 수 있는 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그래서 일단 뭐 듀플렉스 모드나 그 속도 설정이나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동 핀 배열 이런 것들을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풀 듀플렉스 모드나 또 하프 듀플렉스 모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즉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된 장비들끼리 서로 너 이거 할 수 있냐? 나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듀플렉스가 양쪽이 풀 듀플렉스를 지원한다 그러면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서로 풀 듀플렉스로 동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프 듀플렉스로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 1GBps 되냐? 아니 나는 100Mbps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최대 100Mbps로 세팅이 자동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예, 물론 이제 어느 한쪽이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두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장비가 하나는 지원하고 하나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는 장비에 맞춰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제대로 설정이 양쪽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동으로 예를 들면 이쪽 장비는 한쪽 장비는 이제 하프 듀플렉스만 되는 니고시에이션이 없는 장비이고 하나는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장비라면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장비에서 하프 듀플렉스로 그냥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 오토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한번 세팅을 하면 그 장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니고시에이션으로 해오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초기에 그 니고시에이션 과정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전송에 지연이 일어난다. 왜? 처음에 그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기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 양쪽의 장비를 최대한의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핀 배열을 자동으로 해주는, 즉 뭐 케이블을 뭐 스트레이트 루를 썼든 크로스오버를 썼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 각 장비의 핀들의 기능이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오토 MDIX 기능이라고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최근 장비들은 대부분 스위치에서 그런 기능들을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RP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뭐 ARP는 뭐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넥스톱의 IP 주소는 알고 있으나 그 넥스톱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의 물리적인 주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넥스톱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넥스톱이라는 건 이제 넥스톱 IP 주소가 되겠죠. 라우팅 테이블에는 다 IP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서 조회한 넥스톱은 IP 주소인데 그것에 대한 실제 이동은 맥에서 해야 되니까, 즉 그 레이어 2에서 해야 되니까 맥 주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ARP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 브로드캐스트와 ARP 리플라이 유니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겠죠. 네. 그러면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즉 튼 네트워크상의 목적지가 있을 경우엔 넥스톱이 그 목적지 그 자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넥스톱이라는 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면 넥스톱 당연히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당연히 목적지가 되겠지. 뭐 딴 애가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넥스톱이 목적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랜 상에서의 그 목적지로 ARP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목적지가 리모트에 있다면 넥스톱이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라우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라우터에 대한 ARP가 일어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미 우리가 다 한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로의 이제 라우팅 과정에서 넥스톱이 라우터로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ARP가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넥스톱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ARP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넥스톱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ARP가 일어나고, 일어난 ARP를 통해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내고 그 맥 주소를 인캡슐레이션해서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동을 시키고 또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 소스의 맥 주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의 맥 주소는 이것이 들어가고, 여기서의 맥 주소는 요것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의 맥 주소는 요것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맥 주소가 바뀌어가면서 이동이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소스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는 여기와 여기로서 고정이 되겠죠. 이 값은 고정이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기도 했죠, 그죠? 다음 계층의 주소, 다음 계층의 주소, 뭐 그런 식으로 다 했었죠. 이것도 앞에서 4장에서 한번 설명한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ARP가 일어난다 하는 것도 ARP도 다 했고요. 뭐 소스의 맥 주소는 버닌 어드레스로 이제 NIC에 저장돼 있다. 데스티네이션은 아니고 넥스톱이죠, 결국은. 넥스톱에 대한 맥 주소는 ARP를 통해서 알아낸다. 그런 얘기 했고요. 뭐 다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ARP 테이블을 삭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ARP-D 커맨드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목적지에 대해서 그 ARP 테이블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얘랑 통신을 했었는데
그래서 ARP 테이블에 얘의 맥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얘가 컴퓨터를 껐다. 그러더라도 여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얘랑 통신을 한 그런 그게 없으면 이제 지워진다 하는 거죠. 마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사용이 되지 않거나 새로운 프레임이 들어와서 런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삭제가 되듯이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앞에서도 했었죠. ARP 테이블을 확인하는 이건 ARP 테이블을 확인하는 거고 앞에서는 맥 어드레스 확인하는 명령이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ARP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ARP 이슈 이거는. 그래서 일단 ARP는 리퀘스트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 ARP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언제 많이 일어나는 거 하니 이제 처음에 통신을 시작할 때 이제 일어나겠죠, 그죠? 누구와 처음에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일어날 거다. 또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해서 이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이제 부팅 과정 같은 때예요. 특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실습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 실습실에 들어오면 컴퓨터를 켜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초반에 뭔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윈도우에서 어딘가에 접속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게이트웨이로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ARP가 일어날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면 그만큼 동시에 그런 일들이 뭐 거의 완전한 동시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랜상의 브로드캐스트가 많이 일어나죠. 랜상의 브로드캐스트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PC에서 모든 실습실의 PC로 전부 다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는 스위치가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대의 PC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난다면 이제 랜 안의 브로드캐스트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만큼 스위치에도 부담이 되고 당연히 그 하나의 호스트에서도 동시에 여러 개의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브로드캐스트는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레이어 2에서 레이어 2의 브로드캐스트의 경우에 그만큼 이제 호스트에도 로드가 많이 걸리죠.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NRC에서 그런 부담이 커지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근데 사실은 요즘은 워낙에 그 스위치의 성능도 좋아지고 호스트들도 뭐 NRC에서 그런 것들 NRC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브로드캐스트가 하더라도 과거에 허브를 쓰는 네트워크 같으면 브로드캐스트는 매우 큰 부담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허브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하나가 브로드캐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유니캐스트만 하더라도 이제 전부 다 퍼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이 다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겠죠. 전환되겠지만 이런 CSMA C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의 대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그 시도들이 많아지고 통신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마치 그 교차로에 차들이 많이 몰렸을 때처럼 서로 간에 얽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즉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꾸 딜레이가 생기죠. 왜냐하면 다시 기다렸다가 재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구간이 계속 한 번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2배씩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요즘 뭐 스위치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의 그 측면에서 보면 ARP 스푸핑이라고 하는 그런 보안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뭐 ARP 스푸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나요? 여기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속이는 거죠. ARP 스푸핑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호스트가 이제 인터넷에 어느 컴퓨터랑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하나의 랜상에서 넥스홉을 이 라우터로 정해줘야 되겠죠. 이제 라우터로 정해서 넥스홉을 이제 1위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죠, 그죠?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ARP 리퀘스트를 하죠. 근데 이제 ARP 리퀘스트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지난
이번 학기에 그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브로드캐스트란 말이죠. 브로드캐스트니까 이 스위치에서는 그걸 이제 여기도 보내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해커라고 치죠. 그러면 해커는 어떤 동작을 하느냐? ARP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빛의 속도로 라우터보다 더 빠르게 내가 걔다 하고 이제 맥 어드레스를 자기 맥 어드레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V 호스트는 이 라우터의 192.1.1.1의 IP 주소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ARP 요청을 했는데 얘가 내가 192.1.8.1.1이고 나의 맥 어드레스는 이거다 하고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ARP 스푸핑이죠. 그러면 라우터에 ARP 리플라이가 도착하기 전에 이 해커의 ARP 리플라이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얘가 192.8.1.1인 걸로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192.8.1.1의 맥 어드레스를 요청을 했는데 얘가 응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라우터로, 즉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라우터로 넥스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리로 간다 이게 해커한테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해커는 이 A 호스트가 보낸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뭐 인캡슐레이션 된 걸 다 그 벗겨내고 안에 알맹이가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리고서는 다시 얌전하게 그것을 인캡슐레이션해서 마치 얘가 보낸 것처럼 소스 맥 어드레스 얘 걸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얘 걸로 해서 날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리 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보낸 프레임이 이리로 가서 얘한테 노출이 되고 다시 이리로 가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냥 라우터로 바로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얘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man in the middle attack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로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해커를 통해서 라우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중간자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민감한 정보들, 뭐 자기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입력한 정보가 있었다면 얘가 다 그걸 보겠죠, 그죠? 예. 물론 뭐 요즘에 통신은 대부분 암호화되긴 하지만 과거의 통신처럼 텔넷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면 텔넷은 모든 그 유저가 타이핑하는 내용이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로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가거든요. 그럼 그걸 열어보면 안에서 뭐를 했는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보안책이 있다는 거고, 다이내믹 ARP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꼭 ARP뿐만 아니고 평소에 얘네들이 이제 보내는 프레임에서 얘네들의 맥 어드레스를 일단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뭔가 자기의 원래 맥 어드레스가 아닌 다른 맥 어드레스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가짜로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맥 어드레스가 아님에도 그걸 이제 보내는 그런 것들을 검출해서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다이내믹 ARP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5장 끝났습니다. 6장으로 들어갈게요. 6장은 이제 한 계층 올라가서 인터넷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인데 현실적으로는 뭐 TCP/IP의 프로토콜이 대부분이니까 인터넷 계층이죠.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TCP/IP로 따졌을 때 네트워크 액세스층, 그러니까 OSI의 1계층, 2계층 다뤘죠. 그것의 대표적인 이더넷을 다뤘다고 하면 이제 그 위의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 해당하는 인터넷 계층을 주로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 섹션들은 다음 학기에 그 메인 주제이기도 해요. 다음 학기의 주제는 Switching and Routing Essentials
S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죠. 스위칭 기술과 라우팅 기술에 대한 주제예요. 6.234절은 다음 학기 하는 메인 주제 중에 한 가지 있죠. 이게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의 다르지 않고 1절 그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IP죠. IP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요거는 좀 다음 학기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P의 역할이 라우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에 뭐 이거 사실 뭐 라우팅도 우리가 많이 하긴 했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부터 해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어떻게 경로를 찾느냐, 뭐 그런 것까지 이미 다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그 라우팅을 하는 장비인 라우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라우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한 거고요. 1장, 3장에서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2학기에 주로 다루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계층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그런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기술인 TCP/IP의 IP 프로토콜의 버전 4와 버전 6에 대해서 그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걸 위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되는 헤더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은 결국은 하나의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길 안내를 하는 라우팅의 역할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게 그 길 안내를 한다.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그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누구냐를 식별하는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다 그 보내는 또는 받는 모든 호스트들의 주소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주소의 설정을 우리가 어드레싱이라고 부르죠. 주소를 지정해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정해서 다 주소가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주소를 기반으로 이 주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도 사실은 넥스트옵도 IP 주소로 지정을 해주죠, 그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주소이고, 그 주소 기반으로 라우팅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이제 IP 버전 4다. Mostly commonly used 프로토콜이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술이 이제 IP 버전 4이고, 최근에 이제 IP 버전 6도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죠. 버전 6 주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메이저 IT 기업들에서.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IP 버전 4의 그 패킷 헤더의 구성, 그 다음에 IP 버전 4에서 주소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라우팅을 하는지, 뭐 라우팅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덜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좀 더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4의 패킷 헤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패킷 헤더도 다룰 건데, 여기 왜 없지? 버전 4, 버전 6 둘 다. 헤더에 들어가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라우팅을 하기 위한 주소 정보가 들어갈 거고, 그 위에 이제 또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주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네트워크 주소 부분과 호스 주소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hierarchical addressing scheme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소를 부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중구난방으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앞부분의 자리가 똑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지정을 해주고, 그 뒷부분의 자리를 가지고 이제 호스트들을 식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성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주소가. 그런 내용이고요.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전달을 하기 위한 길 안내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엔드. 그러면 그런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모든 호스트들이 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식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식별을 하기 위한 주소를 부여를 한다 하는 게 어드레싱이죠.
그래서 그 유일한 IP 주소를 각 엔드 디바이스에 식별용으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주소를 이제 어느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주소를 그 데이터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P 헤더의 목적지의 주소.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데이터를 돌려받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나의 주소도 같이 보내죠. 그죠?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를 붙이겠죠. 예. 이 계층에서 보내온 페일로드에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된 패킷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킷이죠. PDU가 패킷이 되겠죠. 패킷이 만들어지고 그 패킷을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거죠. 라우팅 과정에서 이제 라우팅 탭을 이용을 해서 넥스트옵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라우팅의 본질이 뭐였냐면 이제 넥스트옵 결정이죠. 그리고 그 넥스트옵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도 결정을 하겠죠. 이 두 개의 결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다 맡기는 거죠. 실제 이동시켜라 하고 그러면 그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4장, 5장에서 배운 데이터 링크 계층과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이죠. 그것이 실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넥스트옵으로 가면 넥스트옵에서는 또 만약에 뭐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라우터라면 그것을 받아서 일단 디인캡슐레이션을 하죠. 이 프레임을 받았을 테니까 프레임의 목적지가 나한테 온 걸 거고 그러면 그 벗겨서 안에 있는 패킷을 다시 계층 3으로 올려주면 계층 3에서 이제 똑같이 목적지 IP소를 보고서 라우팅을 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넥스트옵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갈 수 있는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또 맡기죠. 그럼 거기서 또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넥스트옵으로 넘기면 거기서 또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돼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최종 목적지에서는 이제 계층 3에서 목적지 IP소가 내 거니까 더 이상 라우팅을 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온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디인캡슐레이션에서 즉 패킷에 있는 여기에서 인캡슐레이션 한 그런 헤더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계층 4로 넘겨주겠죠. 하나의 호스트에서 목적지까지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과는 계층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은 레이어 2의 인캡슐레이션, 디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나죠. 각각 이 사이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날리고 여기서 프레임을 벗겨서 패킷을 라우터의 그 라우팅 그 프로세스한테 넘기면 패킷을 보고서 라우팅을 해서 넥스트옵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에 던져주면 여기서 또 레이어 2 인캡슐레이션에서 넘기고 여기서 받아서 다시 디인캡슐레이션한테 라우팅 프로세스한테 넘기면 라우팅을 해서 넥스트옵을 결정하고 그 넥스트옵을 갈 수 있는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맡기면 다시 인캡슐레이션에서 또 이리로 가고 뭐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착하면 레이어 2에서 나한테 온 거니까 디인캡슐레이션에서 레이어 3 넘기고 레이어 3에서는 또 목적지 주소 보고 나한테 온 거니까 디인캡슐레이션에서 레이어 4로 넘긴다. 이번 학기에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학기에 한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호스트 엔드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해서 상대방의 호스트 애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느냐. 그것의 가장 그 끝판으로 한 것이 우리가 웹 서비스였죠. 그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여기서 URL을 입력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URL 입력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나한테 다시 창에 데이터가 나타날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쫙 훑었어요. 이미.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각 장비에서 각 계층이 어떤 일들이 하는지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의 얘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요것이고 요것이 이제 최근에 쓰인다 그런 거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인캡슐레이션의 개념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인캡슐레이션은 상위 계층 레이어 4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또는 뭐 트랜스포트 계층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ICMP 같은 경우에는
ICMP는 레이어 3죠, 그냥. 그죠? 그래서 ICMP의 메시지를 레이어 3에서 다시 IP한테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위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찌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레이어 3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위에 계층의 거라면 세그먼트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그램일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면 보통 상위 계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자른 거죠, 그죠? 잘라서 다시 인캡슐레이션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게 자르는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그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제 TCP죠, 그죠? TCP에서 하고 데이터그램은 UDP에서 그렇게 분할하는 기능이 없을 때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트의 그 PDO를 만든 과정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레이어 4 세그먼트라는데 그냥 트랜스포트 계층의 PDU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레이어 4의 PDU가 꼭 세그먼트는 아니다. UDP일 수도 있고 TCP일 수도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데이터가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예를 들면 TCP에서 분할이 돼서 헤더를 붙인 세그먼트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그먼트 하나하나에 이제 IP에서는 헤더를 붙여서 패킷을 만들죠. 그죠? 네,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까 봤던 이 소스에서 출발해서 데스티네이션 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우리 앞에서 그 앞장에서도 봤지만 앞장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요 중간 과정에서 변하는 거는 프레임의 헤더들 트레일러만 바뀌지 그 안에 내용물은 계속 보존이 된다. 그 내용물 안에는 패킷의 헤더인 소스 IP도 데스티네이션 IP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어 4 PDU라 하는데 사실은 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갈 때까지 얘도 거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있다면 아마도 이 IP 헤더에 뭐 TTL 값 정도는 변화가 생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일씩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변할 수 있다면 그 헤더 값에 이 패킷의 인테그리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값이 있어요. 그런 정도만 변하지. 왜냐하면 헤더의 TTL 값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이 패킷에 뭔가 값이 바뀌었고 그럼 그 바뀐 값에 따라서 또 다시 그러한 그 값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는 뭐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IP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의 호스트에서 또 여기에 호스트에서 이르면 TCP에서 그 분할을 하기 위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상호간에 교환을 해서 상대방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사이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르죠. 그렇게 자르지만 문제는 그거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이즈지 이 중간에서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서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는 얼마인지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만 맞춰서 잘라서 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여기에서의 사이즈보다 더 작은 사이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서의 IP는 그걸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P의 특성은 그럼 어떠하느냐,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P의 특성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Connectionless, Best Effort, Media Independent,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IP는 가능한 한 이제 효율적으로 efficient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작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간단하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이 없이 그래서 복잡한 기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오버헤드들 뭐 예를 들면 헤더에 이러이러한 값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것들은 IP에서 기능이 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프로토콜은 어디서 하느냐? 그 상위의 계층인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TCP 같은 경우가 트래킹 기능이라는 건 상대방이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에크노리지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우 컨트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만 보내고 확인을 받고 하나만 보내고 확인을 받고 이러면 이제 좀 더 그 효율적이지 않겠죠. 느리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트랜스포트 계층이 그런 메커니즘은 있지만 IP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커넥션리스, 베스트폴, 미디어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커넥션리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커넥션과 레스의 혼합이죠. 이건 연결이 없다. 없다라기보다 이제 이걸 우리가 비연결성,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연결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문자를 보낼 때 내가 문자 보낼게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내잖아요. 툭 보내면 상대방이 이제 받든지 말든지 모르죠. 물론 요즘은 문자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긴 하지만 원래 기본 문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문자와 다음 문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 관계가 없어요.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연결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편지 같은 경우도 내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상대방은 모르죠. 편지가 도착해야, 즉 우체통에서 그걸 꺼내야 편지가 왔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연결성이죠. 그리고 반대로 연결성은 어떤 거냐면 일단 내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자 우리 이제 데이터를 보내자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통화가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일단 한번 통화가 시작되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의 흐름이 또는 음성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연결성이죠. 네. 그래서 TCP라는 프로토콜이 그런 연결성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랬죠.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일단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하고 미리 준비를 하죠. 3핸드 쉐이킹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세션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는 저쪽에서 데이터가 오겠다 하는 것을 이제 수신 측에서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럼 데이터를 받으면 또 송신 측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다 받았다 하고 확인까지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신 측은 데이터를 대기를 하고 송신 측은 데이터를 보내고 보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를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연결을 종료시켜버리고 다음부터는 포겟이죠. 그죠? 더 이상은 서로 간에 안 보죠. 볼 일이 없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에서 볼 때는 이제 nested 커맨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ested-antp에 보면 establish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결이. 그게 연결성이죠. 예. 그러나 이제 IP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냥 패킷 하나하나가 완전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의 세션 상에서 흘러가는 데이터의 중에 하나인지 그 다음 데이터인지 그 다음 데이터인지 그런 걸 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독립적인 포장된 개체예요. 독립적으로 밀봉된 그냥 편지 하나하나씩인 거죠. 데이터가. 그거는 이제 그 편지 안에 내용물이 10개의 편지가 있다면 그게 내용물이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각각 다른 편지인지 그런 것들 전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연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호 연결을 시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연결을 유지시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패킷들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착할 때도 그것이 보낸 순서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다. 그런 특징이 이제 비연결성. 그 다음에 베스트 에포트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